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대청공원 충원탑.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이곳의 맞은편 언덕. 울창한 숲 사이로 나지막한 건물이 최근 새로 들어섰다. 부산민주공원. 부산 지역 민주운동 인사들로 구성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가 함께 건립한 것이다. 우리가 그 민주화 열정 사실 힘든 고난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걸 전달해 주는 건 아주 약해요. 우리 후손들은 세상이 이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얼마나 힘들어서 이걸 쟁취했나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일제시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처형됐던 단두대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꺼지지 않을 횃불이 자리를 잡았다. 4.19와 부마항쟁 그리고 6월 항쟁. 불의의 항거에 싸웠던 부산의 거리.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의 열망과 신념을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오늘을 잇게 한 시민항쟁의 불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간 그 정신은 계승되고 있는가?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구도서관 앞 잔디밭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목이 터져라 애국가와 선구자를 불렀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당시 입 밖에 내기 어려웠던 구호도 절로 터져 나왔다. 상기된 표정의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한 채 운동장으로 향했고 시위 대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군가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정당한 비판과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순수한 의지를 무참히 탄압하는 정권의 유례없는 독재. 우리 젊은 학도들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방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에 있는가? 부마 항쟁의 기폭제가 된 10월 16일의 교내 시위는 그렇게 시작됐다. 교내에 들어와 있던 사복 경찰들이 시위 학생을 연행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교문 앞에 출동해 있던 경찰 시위 진압대는 페퍼포그차를 앞세우고 교내로 진입해 미친 듯이 최루탄을 뿜어댔지만 분노한 학생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여 명의 시위 대열은 구 정문 옆 담장을 무너뜨리고 시내로 진출했다. 온천장을 지나 동네 경찰서 앞을 지나며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학생 시위대는 교육대학교 앞과 동네 사직동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오후 2시 중구 남포동 일대에는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흩어진 학생들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3355 버스를 타고 모여든 것이다. 시내 중심가 시위를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학생들은 200~300명씩 모여 유신철폐를 외치며 경찰과 쫓고 쫓기는 가두 시위를 시작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면서 시위의 양상은 변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신 독재가 거기에 달했을 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또 사회적 분위기도 보면 너무 이제 국민들 침투돼 있었고, 그 당시 경제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이제 처음으로 신설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을 때. 이런저런 경우에서 이제 정치까지 안 좋으니까 그런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나왔구나. 이때부터 경찰의 진압 작전은 그 강도를 더했다.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최루탄을 쏘아댔고 시위대를 구타하기도 했다. 그 학생이 등에 조그만 색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색 속에서 소리가 자갈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딱 잡히는데 경찰 5명 와가지고 사지를 하나씩 들고 머리까지 들어가지고 질질질 차에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다가 저도 같이 들어갔죠. 차에 실렸는데 나 직업이 기자다. 기자면 다야? 그래서 폭언을 하면서 경찰봉으로 두드려 저를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학생과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시위 방법도 강경해졌다. 저녁 8시 30분, 시위대는 공공건물로는 처음으로 남포파출소를 타격했다. 창선 파출소를 비롯한 11곳의 파출소가 돌멩이 세례를 받았고 경찰차 5대가 부서지거나 불탔다.
학생과 시민 210여 명이 연행당했고 시위 과정에서 중경상을 입은 사람도 경찰과 시위대를 합쳐 100명이 넘었다. 학생과 시민 5만여 명이 함께한 이날의 격렬한 가두 시위는 밤 12시까지 계속됐다. 4.19 혁명과 비슷한 민중봉기가 19년 만에 재현됐던 것이다. 부마 항쟁에 불을 당긴 이날의 부산대 교내 시위는 의외로 조직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루 전인 10월 15일 중간고사를 앞둔 부산대 교내에는 오전 10시부터 유신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도서관 앞에서 벌이자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그러나 유인물이 시위 예정 시간과 거의 동시에 뿌려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제대로 모이질 못해 시위는 불발됐다. 시위가 좌절되는 것을 바라본 당시 경제학과 2학년의 정광민은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몇 친구와 선언문이란 제목의 유인물 300여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16일 아침 9시 강의실의 학우들에게 유인물을 뿌리며 걸기할 것을 호소했고 많은 학생들은 순식간에 대규모 시위대로 변했다. 워낙 그 억압적인 분위기였고 전국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또는 대규모 시위로 된 것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다만 그 작은 항의의 어떤 표시로서 그런 것을 기획했을 뿐입니다만 그 뭐 정말로 놀랍게 사태가 진전되고 저로서도 초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의 탄압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던 당시 시국을 감안해보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을 통해 장기 집권과 독재의 틀을 만든다. 그리고 긴급조치라는 형태로 초사법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특히 1975년 5월에 공표된 긴급조치 9호는 헌법 부정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정치적 성격의 행사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방과 비방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금지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유신 이후 한국에서 정치는 사라졌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국민을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한 긴급조치는 70년대 후반을 암울한 공포의 시대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신 정권은 1979년 8월 회사의 부당한 파업 조치에 맞서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가발업체 YH무역의 여공 170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정권은 경찰을 당사에 난입시켜 여공들을 무차별 구타한 뒤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여공 1명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강경투쟁을 선언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최소한의 인권 그리고 제도 야당이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마저 유린당한 1979년 민중의 울분은 극에 달해 있었고 시민 항쟁의 폭발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깃발을 꽂는 일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10월 17일) 부마 항쟁 이틀째인 이날은 10월 유신 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는 유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부산대에는 전날의 시위로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의 시위는 더욱 격렬하게 펼쳐진다. 교문 앞에 모인 1000여 명의 부산대생들은 또다시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뒤 시내로 향했다. 오후 1시 동아대학교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교내 시위를 가진 뒤 남포동 가두 시위에 참가하기로 했다. 오후 3시 급히 부산으로 온 구자춘 내무장관은 시청에서 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불원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시위 진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시경국장을 경질했다. 저녁 6시 30분 남포동과 광복동 일원에서 함성과 함께 다시 가두 시위가 시작됐다. 학생과 시민이 함께한 시위대는 5만 명까지 불어났고 거리는 인파로 메워졌다. 독재 다도 외치고 누가 그 애국가를 선창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으로 같이 따라 불렀죠. 그때
애국가를 막 부르면서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애국가가 그동안 참 30년 살면서 숱하게 많이 불러봤지만 그때처럼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성난 시위대는 중구 남포동뿐만 아니라 서구와 동구 지역까지 진출했다. KBS와 MBC 건물이 돌세례를 받았고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경남도청이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 밤 11시 30분.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는 최규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 군인들은 이미 부산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부산대가 있던 동네 지역에는 해병대가, 그리고 가두 시위가 벌어진 중구와 서구 동구 지역에는 공수부대가 진주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18일 아침에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무장 군인의 출현에 놀란 시민들 사이에는 살벌한 침묵이 흘렀다. 18일 밤 8시 시청 부근에서 계엄하의 첫 시위가 벌어졌지만 계엄군의 무자비한 군홧발에 짓밟혔고 이때부터 시위는 자취를 감춘다. 계엄령은 적의 포위 공격으로 사회 질서가 교란된 곳에 선포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유신 독재 정권에게 시위를 벌이는 학생과 시민들은 적이었던 것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항쟁의 불꽃은 사그러들었지만 그 불씨는 마산으로 옮겨갔다. 부산 소식을 전해들은 경남대 학생들은 18일 오후 교내 시위를 벌인 뒤 3.15 의거탑에 모여 가두 시위를 시작했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독재 타도를 외치다 경찰과 충돌했다. 부산에서처럼 파출소와 경찰서가 파괴됐고 집권 여당이던 공화당사도 무사하지 못했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20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이날 낮 12시를 기해 마산 지역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 긴장 속에 7일이 지나고 10월 27일 새벽 갑자기 거리에서 계엄군이 사라졌다. 부마 항쟁으로 치열해진 권력 내부의 암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정권도 막을 내렸던 것이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유신 치하에서 시민 학생들이 벌였던 독재 타도 투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오랜 세월 동안 부마 사태란 이름으로 폄하됐던 닷새 동안의 항쟁 과정에서 모두 1,5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118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11.6 이후 긴급조치가 해제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31명은 12월 8일 공소취하로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군법회의에 넘어간 학생과 시민 가운데 2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뭔가 북한 어떤 간첩들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만 뭐 그건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고 결국은 뭐 그런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아마 거의 뭐 수십 년간 아마 옥중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수사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은 가혹한 신문을 받았다. 우리가 낮에 시달리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만한 그런 시각이 되면은 갑자기 이제 두드려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어디를 데려가가지고 조명도 아주 침침하게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정부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일단 잡혀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뭐 고문이랄까 뭐 협박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 모함하는 거. 비판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많은 학생과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참을 수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제 필요한 일이 이것이라면 목숨 바쳐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진정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식이 그 속에 녹아 있었고 이 같은 정신은 1960년 4.19 민주혁명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1960년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5인조 투표 등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한다. 1960년 3월 15일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이날 시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세해 선거 무효를 외쳤고 경찰은 시위대를 구타하며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승만 대통령 사선이 확정 발표됐다. 온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전국의 개표는 3월 17일 오전 9시로서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입후보자이신 이승만 박사가 963만 3,376표로서 당선되고 이날도 중고등학생들은 거리로 나왔고 시위 확산을 우려한 마산시는 일주일간의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 지역에서는 선거 사흘 전부터 공명선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3월 12일 해동고 학생 130여 명이 광복동에서 14일에는 동래고와 부산상고, 해화여고 학생 등 800여 명이 범내골 교차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당했으며 이후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3월 25일 부산시는 이날 예정일보다 이틀 빨리 봄방학을 실시했다. 사실상의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후 학생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4월 11일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사체가 떠오르면서 반독재 투쟁은 다시 불붙는다. 마산에서 피해 항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의 시위도 확대됐다. 4월 18일 동래고 학생 1000여 명이 학교담을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와 부산 상고 학생들과 합류했다. 시민들의 격려와 동참이 이어졌고 경찰은 최루탄에 공포탄까지 쏘며 맞섰다. 혁명의 날 4월 19일 독재타도 투쟁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날 부산에서는 2만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민주수호를 외쳤다. 오후 5시 장대비가 내리는 서면 교차로에서 총성이 울렸다. 경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양복을 입은 회사원, 그리고 11살의 초등학생까지. 항쟁의 거리에 나섰던 이들은 독재 정권의 총탄을 맞고 절규 속에 쓰러져 갔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 모두 23명이 이렇게 숨져갔다. 서울에서도 경찰 발포로 1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피해 화요일 4월 19일. 정부는 부산과 서울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을 내린다. 통행금지 시간이 늘어났고 보도도 통제됐다. 그러나 분노한 학생과 시민의 독재 타도 시위는 이어졌고 계엄군 역시 무자비한 독재 정권의 편은 아니었다. 탱크가 또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그 탱크 위에 뛰어 올라가도 뛰어 올라가는 탱크에 올라온 학생들을 보고 군인들이 너희놈들 내려가 이런 소리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올라오는 대로 또 말이지 가만히 그냥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탱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러니까 그때는 군과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한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의 막을 내리게 한 것이다. 한국민주운동사의 굵은 획을 그은 4.19와 부마 항쟁은 그러나 5.16과 12.12 쿠데타 세력에 의해 결정적인 반전을 겪으면서 미완의 항쟁으로 남는다. 학생들 주도로 전개된 두 항쟁은 뚜렷한 지도부가 없었다. 또 제도 야당도 투쟁의 중심에 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성과를 전리품으로 가로채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숱한 희생을 치르고 진행됐던 반독재 투쟁 이후 소외된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할 힘은 분산됐고 군부의 권력을 내주면서 독재의 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60, 70년대의 시민 항쟁이 남긴 교훈은 이후의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된다. 부마 항쟁으로 분출된 시민들의 저항 정신, 그리고 80년 민주화의 봄을 통해 나타난 전국적인 민주화 열기는 신군부의 정권 창탈로 좌절됐다.
광주 항쟁에서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한 군부는 정권을 장악한 후 무자비한 독재를 시작했다. 81년 민주인사를 대거 연행한 불임 사건과 82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부산 지역 운동의 맥은 거의 단절됐고 민주 세력은 한순간 정체기를 맞는다. 그러나 85년 대학 총학생회가 부활했고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등 제야 인권단체가 속속 조직되면서 부산 지역의 민주 세력은 운동 역량을 축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의 열기는 한국 민주운동 사상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 반독재 전선을 형성한 대규모 시민 항쟁으로 다시 한번 분출된다. 6월 항쟁은 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된다. 경찰의 물거문으로 숨진 박종철 군의 추모 집회가 2월 7일 전국적으로 열렸고 부산에서는 경찰이 집회 예정지이던 대각사를 원천 봉쇄하면서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당시 지하철 공사 중이던 남포로에서 시위를 벌인다. 부마 항쟁 이후 80년대 들어 첫 대규모 가두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3월 3일에는 박종철 군의 49제가 열렸다. 이날도 시위대는 시내 중심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400여 명이 연행됐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 전두환 정권은 군부 독재의 연장을 위해 4월 13일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무시하고 체육관 선거로 불리우던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며 호언 조치를 발표한다. 분명한 민주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호언 철폐를 요구하는 신부와 목사, 교수 등 각계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4월과 5월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정부에 대해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이처럼 집단 반발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상황은 광주항쟁 7주년이었던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지난 1월 발생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됐다고 폭로하면서 급진전된다. 부산 지역의 제야운동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생운동 세력은 이틀 뒤 다른 지역에 앞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를 결성한다. 구심점을 가진 반독재 투쟁은 거리에서 시민항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5월 27일 민주당까지 참여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변신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과 호언 철폐를 위한 국민대회를 6월 10일 열기로 한다.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한 6월 10일 부산에서는 오후 6시 중구 대청동 대각사에서 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원천 봉쇄로 맞선다.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지 않으면 시위자를 관장하겠어요. 그러나 시민 학생들은 광복동과 충무동 등지로 흩어져 자정을 넘기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고 전국적으로는 24만여 명의 시위대가 독재 타도 호언 철폐를 외쳤다. 상가는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최루탄이 난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거나 시위대에게 환호를 보내며 마음을 함께했다. 민심은 이미 정권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메리노 병원 앞을 지날 때였어요. 전경들하고 부딪혀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메리노 병원 안쪽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병원 앞에 최루탄이 워낙 많이 터지니까 병원 환자분들도 그 최루탄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특히 그중에는 뭐 호흡이 곤란하면 위험한 그런 환자분들도 계신데도 어느 분 하나 저희들은 뭐 나무라거나 그런 분들이 없었고 다 저희를 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날 이후 다른 지역의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투쟁 열기는 더욱 고조된다. 6월 12일 각 대학들은 교내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내 진출을 시도한다. 저녁에는 병영 훈련을 마치고 부산역에 도착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구경하던 시민들이 시위 대열에 뛰어들면서 8차선 대로는 가득 메워졌다. 시험을 거부한 대학생들은 일요일이던 15일 그리고 16일에도 거리로 나섰다. 시청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시민들이 가세에 만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남포로를 가득 메우며 행진했다. 시위대에 밀려 진압 경찰들은 고립됐고 지원 부대가 긴급 출동해 구출 작전을 펴기도 했다.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들에게 시위대는 투석전으로 대항했고 최루탄을 난사하던 경찰은 이도 모자라 돌을 던져대기까지 했다. 시위대 중 300여 명은 경찰을 피해 가톨릭 센터로 모였고 여기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6월 18일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열었다. 서면 일대에는 6만여 인파가 모여들었다. 전국 최대 규모였다. 시민들은 빵과 우유를 시위대에 던지며 환호했다. 대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한 번 더 군사 정권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6월 18일 부산시민의 힘으로 나타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국민대회 6월 13일 제2차 국민대회가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밤에도 계속됐다. 화염병이 난무했고 부산의 도심은 시가 전에 벌어진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날 경찰 진압 과정에서 6월 들어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시위대가 좌천동 과선교를 지날 무렵 최루탄이 터지면서 회사를 퇴근하고 시위에 합류한 이태춘 씨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고 엿새 뒤 숨지고 만다. 시위는 맑은 날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계속됐다. 그리고 6월 항쟁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부산 시민대회가 열린 26일 그 정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이 이날 대회에 참가해 폭력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게 달했음을 보여줬다. 신부와 수녀 등 400여 명은 폭력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많은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다. 전두환 정권은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과 연내 대통령 선거 실시, 김대중 사명 복권과 시국사범 석방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했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틀 뒤 이를 수용한다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 역사는 시민의 힘으로 그 방향을 바꾼다. (6월) 항쟁은 국가 권력과 민중의 힘이 균형 상태까지 이른 혁명적 대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 정신을 시위라는 형태로 조직화해냈고 시민사회 전체의 정치적 의식을 한 단계 높게 끌어올렸다.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60항쟁까지 7, 8년 동안 굉장히 그 오공치하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각 부문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부분마다 나름대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성과로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그게 6월 항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쟁 이후 전개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내재된 것이었다. 87년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된 야당은 신군부 세력의 권력을 헌납했다. 직선제라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열망은 또 한 번 좌절된 것이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산시 외곽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철관 건물 잔해를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합니다. 하루를 작업장의 소음과 함께 보내는 김재규 씨. 관계장이 87년 6월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6월 항쟁을 이끌었던 그는 지금 이 업체의 대표이사다. 투사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한 그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2차례 출마했다가 쓴 잔을 마시는 과정을 거쳤다.
6월 항쟁 이후의 대선 패배. 이와 함께 사회운동은 노동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중운동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분화됐다. 그러나 3당 합당과 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지켜본 그는 사회 변혁의 도구로서 오히려 현실 정치를 선택한 것이었다. 소위 정치판이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치판이 제대로 돼야만이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소위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선거를 통해 바라본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 그는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냉소적으로 외면해버리기에는 정치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 파라다임을 가진 정치 조직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좋은 분들이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한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정귀순 씨는 노동운동을 해왔다. 6월 항쟁 당시 해고 노동자였던 정 씨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노동 분야 대표로 실무를 맡았다. 6월 항쟁 이후 다시 생산 현장에 복귀했다가 노동자 교육협의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 9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패스포트 다 가졌어요? 그래갖고 일리갈 한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고 한국어 강좌도 열고 있다. 운동할 때 편하게 신는 신발, 운동화. 같은 신발인데 신발 이렇게 쓰죠. 신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을 해온 정 씨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뛰어든 것은 국내 노동단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노동운동이 단지 그 노동자들이 상황 개선, 근로조건 개선이나 생활의 질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노동자들이 좀 더 사회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걸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운동 세력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변신을 시도해왔다. 정치와 노동운동 외에 경제와 환경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도 한 축을 이루었으며 각종 시민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들의 정서도 급변했고 2월 항쟁과 같은 폭발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사회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회원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지 않는,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사회운동을 하는 실무진들이 또 책임자들이 먼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문화돼 있기도 하고 그 부문들이 엮어져서 한국 사회가 어떤 삶을 만들어갈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리고 집단 이익에 매몰돼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동운동.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회운동권 전체가 자기 변신을 시도하고 연대의 틀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화 개혁의 힘을 모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 시민운동이 끈들고 아주 많아야 되고 그 많은 여러 가지 각 전문 단체들을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면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공동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장악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화해서 통합돼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지리멸렬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런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도 있다. 시민항쟁의 핵심은 참여정신이었다.
그 정신이 잊혀지면 또 다른 변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진다. 항쟁의 결과로 오늘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민주주의적 그 내용이 얼마나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이전에 그 반민주적인 정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민주주의가 성립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란 말이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또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 시민은 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그 민주화로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이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민주화운동의 어떤 정신들을 기리고 개성하는데 시민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은 사회와 역사를 바꾸어 왔다. 그리고 장밋빛으로 그려지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러해야 한다. 4.19와 부마 항쟁, 그리고 6월 항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거리에 뿌려졌던 피와 땀과 눈물은 이 땅의 민주화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살아 숨쉬는 항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은 만들어졌는가라고. 마른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강산